저 세상에서 그의 독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냉소 섞인 이 말로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한 남자라고 불렀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는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다. 내가 저지른 죄는 단 하나, 그저 사랑했다는 죄뿐이다. 최무령의 이야기는 스크린 위에서처럼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 쌓아올린 천국을 불태우는 맹목적이고 거친 불꽃, 그리고 광풍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신의 운명이 된 한 여인과 마주하며 모든 것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난 60여 년간 역사 속에서 그는 가정을 파괴한 이기적인 배신자로 심판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인들이 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는 그 비극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의 시선으로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 과연 그의 선택은 모든 것을 내던질 가치가 있었던 위대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한 잔인한 이기심이었을까? 1950년대와 60년대의 대한민국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려한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3년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던 시절,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영화였다. 당시 영화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일한 꿈의 공장이자 현실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성소였다. 어둡고 낡은 극장 안에서 사람들은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사랑과 이별, 성공과 좌절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었다. 배우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다. 특히 잘생긴 남자 배우들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여성들에게 백마탄 왕자와도 같았다. 그들은 스크린을 통해 대리만족과 환상을 선물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최무령의 등장은 운명적이었다. 그는 전쟁이 남긴 거칠고 투박한 남성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의 유형이었다. 서구적인 마스크와 지적인 분위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의 세련된 모습에서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시대 혹은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1928년 2월 25일 경기도 파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최무령. 본명 역시 최무령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유복했다고 전해지지만 청춘 시절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해방 이후의 혼란,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배우가 되기 전 그는 고려대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법학도였다.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꿈틀거렸다. 결국 그는 법전을 덮고 연극 무대로 뛰어들었다. 당시 연극계의 중심지였던 극단 신협에 입단하며 그의 연기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극 무대는 그에게 연기의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발성, 호흡, 감정, 표현 등 배우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그는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익혔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스크린에서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는데 든든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유독 매력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연극 무대에서 단련된 발성 덕분이었다. 그는 배우뿐 아니라 성우로서도 큰 명성을 얻었다. 1950년대 외화 더빙에서 그의 목소리는 그레고리 팩, 윌리엄 홀덴 등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들의 얼굴이 되었다.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최무령에게 영화계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1957년 영화 생명 다하도록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다. 1950년대 후반 여러 작품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계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리산은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으로 꼽힌다. 이 영화는
지리산을 무대로 활동하던 빨치산 부대의 내부 갈등과 인간성 파괴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최무령은 이 영화에서 젊고 이상주의적인 빨치산 철수 역을 맡았다. 이념적 갈등 속에서 점차 인간성을 잃어가는 동료들과 달리 사랑하는 여인 역할을 통해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는 인물을 섬세하게 연기했다. 그의 연기는 신인답지 않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념의 허상과 인간 본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철수의 복잡한 내면을 그는 섬세한 눈빛으로 완벽히 표현했다. 지리산의 성공은 최무령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망의 연극 배우가 아니었다. 흉무로가 주목하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후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 그는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유혹의 거리, 잃어버린 청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멜로드라마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우수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여배우들과 사랑에 빠졌고 관객들은 그의 사랑에 함께 아파하고 기뻐했다. 1950년대 후반, 최무령은 신영균, 김진규와 함께 남성 배우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며 충무로의 최정상에 우뚝 섰다. 신영균은 남성적인 매력을, 김진규는 지적이고 반듯한 모범생 이미지를 대표했다면 최무령은 세련되고 로맨틱한 도시 남자의 아이콘이었다. 그는 주로 의사, 변호사, 화가 등 전문직 역할을 맡으며 지적이고 부유한 이미지를 굳혔다. 이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당시 대중들에게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했다. 사람들은 최무령을 보며 팍팍한 현실을 잊고 달콤한 꿈을 꾸었다.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출연한 영화들은 연일 흥행 기록을 세웠고 그가 입는 옷과 머리 스타일은 곧 유행이 되었다. 여성 팬들의 편지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집 앞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는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와 부, 명예를 모두 손에 쥐었다. 스크린 바크의 삶 역시 완벽해 보였다. 그는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 중 하나였던 강효실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강효실은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불릴 만큼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최고의 스타 커플로 세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 연인이 현실에서도 사랑을 이루는 모습에 열광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 최민수를 포함한 자녀들이 태어났다. 훗날 최민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했다. 당시 대중들은 최무령과 강효실의 가정을 이상적인 스타 가족의 전형으로 생각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편,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까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잘 만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해 보였다. 최무령은 배우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영화 제작과 감독에도 뛰어들어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배우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제작과 연출에 참여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는 그가 단순히 주어진 역할만 소화하는 배우가 아니라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창작자로서의 욕심과 재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제작과 연출에 참여하며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이자 열정적인 영화인이었다. 이 시기 최무령의 삶은 정점에 달했다. 배우로서, 가장으로서, 영화인으로서 그는 모든 면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의 성공 신화가 무너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 그 자신조차도 그랬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영원한 왕으로 군림할 것이라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운명은 종종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잔혹한 시련을 예고한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킬 운명의 여인이 서서히 그의 삶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미였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며 최무령과는 또 다른 카리스마로 스크린을 장악하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다. 두 개의 거대한 태양이 너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로를 더 밝게 비추거나 혹은 서로를 집어삼키는 비극을 맞이한다. 최무령과 김지미의 만남은 안타깝게도 후자였다. 이들의 만남은 곧 대한민국 연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서막을 열었다. 1960년대 초반 충무로에서는 최무령과 김지미가 함께 영화를 찍으며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 영화계에서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 간 로맨스가 흔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최무령은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캔들로 치부되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듯 보였다. 촬영장 밖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빠르게 퍼졌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유부남 스타의 분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중들은 사랑했던 스타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뜬 소문일 것이라, 곧 잠잠해질 것이라 믿고 싶어 했다. 최무령의 아내 강효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때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10월 22일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시대를 풍미한 로맨틱 가이는 어떻게 한순간에 불륜남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었을까? 그의 완벽했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1963년 10월 22일 한국 연예 역사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날이다. 최무령이라는 거대한 신화가 무너진 날이자 세 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최무령과 김지미의 관계는 이날 가장 끔찍하고 노골적으로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날 밤 최무령의 아내 강효실은 형사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을 급습했다. 더 이상 소문과 의심 속에서 고통받을 수 없었다. 진실을, 그것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만큼 참담했다. 그녀의 남편 최무령과 당대 최고의 여배우 김지미가 함께 있는 현장이었다. 상상해보라. 한 시대의 아이콘이던 두 남녀가 불륜 현장에서 발각되는 순간을 뒤따라 들어온 형사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아내의 절규. 모든 것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최무령과 김지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 현장이었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시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명백한 범죄였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상대방도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이 법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나무라는 수준이 아니었다. 가부장적 사회 질서와 일부 일처제를 법적으로 수호하려는 강력한 장치였다. 특히 간통죄는 고소죄였다. 배우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법이었다. 이는 고소하는 배우자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가정이 파판 났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는 것은 인생 전부를 거는 것과 같은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효실은 고소를 감행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최무령과 김지미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영화계 황제 최무령, 여배우 김지미와 간통 혐의로 구속, 세기의 스캔들, 흉무로 발칵 뒤집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다. 대중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동경했던 스타,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상징이었던 최무령의 민낯이 이토록 추악했다니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배신감은 컸고 특히 여성 팬들의 실망감은 컸다. 그들은 최무령에게 순정을 바쳤고 그의 아내 강효실의 삶을 동경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동정 여론은 자연스럽게 아내 강효실에게 쏠렸다. 그녀는 조강지처를 버린 배신자 남편과 가정을 파탄낸 요부 사이에서 홀로 고통받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반면 김지미에게 쏟아진 비난은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사회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최무령 역시 비난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자는 그럴 수 있다. 김지미가 유혹했을 것이다라며 왜곡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다. 결국 김지미는 간통 혐의로 구속되며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이 스캔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폭풍을 마주해야 했다. 먼저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섰던 남자 최무령. 그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보통이라면 대중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무령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 불륜이 아닌 사랑의 문제로 끌어들였다. 그는 법적으로는 비난받을지 몰라도 내 사랑에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 강효실과 이혼하고 김지미와 결혼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이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대중들은 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리는 행위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의 모습에 분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발언은 최무령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사회적 지탄과 법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옳든 그르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려 했다. 물론 그 방식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다. 다음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아내 강효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세상의 동정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이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이들의 미래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낸 그녀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강효실은 최무령과 김지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 결정 배경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었다. 최무령 측이 강효실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아이들의 양육권 및 양육비 전액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한 남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권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강효실은 가정을 지키는 대신 현실적인 보상과 아이들의 미래를 택했다. 그녀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최무령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8년간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한때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했던 스타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던 여자 김지미. 그녀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에도 오랫동안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훗날 그녀는 당시 사항에 빠진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녀 역시 최무령처럼 관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운명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법적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법정보다 더 무서운 대중의 법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효실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무령과 김지민은 1963년 세간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정당했음을 세상에 증명하려는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은 이 결혼을 불륜의 완성으로 받아들였다. 스캔들은 그들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혔다. 한때 캐스팅 1순위였던 그들을 찾는 제작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광고는 끊겼고 방송 출연도 어려워졌다. 대중은 그들이 출연하는 영화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 로맨스의 황제였던 최무령의 이미지는 파렴치 안으로, 스크린의 여왕 김지민은 요부로 추락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대로 주저앉을 인물들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1967년 최무령과 김지민은 직접 지미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했다. 기존 영화계의 냉대 속에서 자신들의 영화를 직접 만들려는 의도였다. 두 사람은 지미 필름을 통해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직접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 시기 함께 출연한 영화들, 예를 들어 아빠 돌아와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같은 작품들은 묘하게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편견과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연인의 이야기, 혹은 파탄난 가정의 비극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어쩌면 그들은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변호하고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보는 듯했다. 두 사람의 연기력은 여전히 뛰어났고 함께 출연한 영화들은 화제성과 흥행을 기록했다. 대중의 비난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옅어지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스캔들 커플이 아닌 배우 부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무령과 김지민은 파국의 절벽에서 새로운 삶을 힘겹게 일구는 듯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사랑은 모든 희생과 비난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선택한 결합은 과연 행복했을까? 안타깝게도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태풍은 지나갔지만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깊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시작했다. 세상의 비난, 전처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작 압박감까지 이 모든 무게가 서서히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시작된 결혼, 최무령과 김지민은 자신들의 결합이 단순한 욕망의 결과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그들은 사랑의 도피처이자 제작의 발판으로 지미필름이라는 왕국을 세웠다. 김지미의 이름을 딴 지미필름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그들의 예술과 사랑을 지켜내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1960년대 중반 지미필름은 충무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최무령은 제작과 연출, 연기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했고 김지민은 회사의 간판 스타로서 스크린을 빛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비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함께 출연한 영화들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1966, 1965, 1967 등 지미필름은 여러 작품을 제작하며 화제를 모았고 일정한 흥행 성과를 거두었다. 대중은 여전히 사생활을 비난하며도 두 사람의 스크린 위 화학작용에는 열광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의 영화 속에서 현실의 비극을 엿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영화 속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과 비극적 운명은 현실 속 최무령과 김지미의 삶과 겹쳐 보였다. 그들의 연기는 더 이상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였고 그래서 더욱 처절하고 강렬한 힘을 가졌다. 특히 최무령은 이 시기에 배우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영화를 통해 사회적 통념과 억압에 저항하는 개인의 고뇌를 그려냈다. 이는 아마 스캔들 이후 사회에서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최무령과 김지미의 왕국은 견고해 보였다. 그들은 스캔들로 잃었던 명예와 빛을 서서히 되찾는 듯했다. 두 사람은 충무로의 가장 뜨거운 파워 커플로 다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화려한 성벽 뒤에서는 균열의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시작했다. 세상의 비난을 막아내야 한다는 압박감, 제작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서로의 과거가 남긴 상처까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두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첫 번째 균열은 논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영화 제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다.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한 도박이었다. 최무령은 예술가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흥행성보다는 작품성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제작비를 쏟아붓기도 했다. 반면 김지미는 더 현실적이고 사업가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이러한 성향 차이는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영화 제작 방향과 예산 집행 문제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에 사업이라는 현실 문제가 끼어들면서 로맨틱했던 감정은 점차 희미해지고 날카로운 말들이 대신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였다. 최무령은 겉으로는 세련된 도시 남자였지만 내면에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면모를 지녔다. 그는 아내가 가정 안에서 자신을 내조해 주길 바라는 시대의 평범한 남자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지미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릴 만큼 강한 자의식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신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늘에 머무는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왕국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다. 두 개의 강한 자는 결국 충돌했다. 한때 서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강인함과 독립심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었다. 다툼은 잦아졌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그들의 집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였다. 최무령에게는 전처 강요실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의 짐이었다. 특히 아들 최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속에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 최무령은 아들을 만나려 했으나 그 만남은 늘 어색하고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아들에게 그는 죄인일 뿐이었다. 이 죄책감은 최무령의 영혼을 괴롭혔고 김지미와의 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지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정을 파괴한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다. 아무리 성공하고 당당해도 꼬리표는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준 것은 행복보다는 고통과 외로움이 더 컸을지 모른다. 결국 위태롭게 쌓아올린 모래성은 무너졌다. 1969년 최무령과 김지미는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들의 이혼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찼다. 한때 세계의 사랑이라 불렸던 그들의 관계는 결국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치부되었다. 표면적 이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지미 필름 경영권 갈등, 재산 문제, 그리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감정의 골.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없었다. 최무령은 자신이 세운 왕국 지미 필름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듯 떠났다. 김지미와의 이혼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첫 결혼을 벌이며 선택한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삶의 방향을 잃었다. 명예도 가정도 사랑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두 번이나 가정을 버린 무책임한 남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명뿐이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아래 사회 전반에 강력한 통제가 가해졌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위축되고 정부 입맛에 맞는 반공 영화나 국책 영화가 줄을 이었다. 낭만과 사랑을 노래하던 1960년대의 청춘 영화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무령에게 치명적이었다. 그의 특기였던 멜로드라마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았다. 게다가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스크린에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젊은 연인의 역할을 맡을 수 없었다. 심성일, 남궁원 등 새로운 스타들이 그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했다. 최무령의 경력은 눈에 띄게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때 그가 아니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이제는 그를 찾는 곳이 줄어들었다. 출연하는 영화에서는 과거 명성을 잃은 조연이나 악역을 맡았다. 스크린의 황제는 변방의 늙은 기사로 밀려났다. 그의 사생활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김지미와 이혼 후에도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이는 대중에게 그의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스캔들로 점철된 문제적 인물로 여겨졌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스타였던 그는 대중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는 꺼지고 그의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 그는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평생 바친 영화 세계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과거 영광은 이제 빗발치는 사진처럼 아득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시대의 연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실패한 사랑의 아이콘이자 몰락한 스타의 전용일 뿐이다. 이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는 과연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영화 무대를 잃은 몰락한 황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대로 눈을 돌렸다. 그곳은 스크린보다 더 치열하고 냉혹한 세계, 정치였다. 1970년대는 최무령에게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았다. 한때 그를 향해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다른 별들에게 돌아갔고 그는 잊힌 존재가 됐다. 영화계에서 더 이상 주인공이 될 수 없던 그는 간간히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비췄으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엔 역부족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왕년의 스타라는 쓸쓸한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술로 외로움을 달랬고 잦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그를 둘러싼 소문은 더 이상 로맨틱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재산 문제, 폭행 사건 등 그의 이름은 사회면을 자주 장식했다. 대중들은 과거 사랑했던 로맨틱 가이가 초라한 몰락에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며 냉담하게 돌아섰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 영화 왕국에서 폐위된 최무령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새로운 무대를 갈망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정치의 세계였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라는 새 시대를 맞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고 사회 각계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격동의 시기에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존 정치인의 식상한 대중에게 신선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최무령은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로 경기도 파주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의 출마는 큰 화제를 모았다. 배우 출신 최무령의 국회의원 당선을 반신반의하는 이도 있었으나 그의 도전을 응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름과 목소리를 10분 활용했다. 유세 현장에 나타난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과거 스타가 아니었다.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특유의 매력적인 저음으로 연설하는 그의 모습은 전성기 스크린 속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파주가 자신의 고향임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고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녹여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정치를 하겠다고 호소했다. 여러분, 저 최무령입니다. 스크린에서 수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좌절도 겪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고향과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과거 그를 사랑했던 중장년층 유권자들은 향수를 느끼며 그에게 표를 던졌다. 결국 최무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다. 스크린의 황제는 이제 여의도의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국회 입성은 잠시 잃었던 자신감과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언론은 그를 다시 주목했고 사람들은 최 의원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다. 그는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정치 세계는 영화와 전혀 달랐다. 스크린 위에서는 그가 주인공이고 모든 것이 그의 감정선을 따라 움직였지만 현실 정치는 냉혹한 힘의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가 가진 배우로서의 명성과 대중적 인지도는 정치판에서는 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전문 정책 지식도 자신을 따르는 정치 세력도 없는 초선 의원에 불과했다.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등 의정활동을 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동료 의원들은 그를 동등한 정치인이라기보다 유명인 출신 의원으로 취급했다. 그는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다. 외의장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언론에 포착됐다. 외롭고 공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님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정치 인생은 단 한 번의 임기로 끝났다. 4년간 의정활동을 마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다. 정치를 통해 잃은 명예를 회복하려던 마지막 시도는 또 한 번의 실패와 좌절로 귀결되었다. 그는 돌아갈 무대조차 완전히 잃었다. 1990년대 최무령은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 근교에서 조용한 말년을 보냈다 전해진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남자의 마지막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독하고 쓸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오랜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화려했던 시절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은 자산 사업 실패와 불안정한 사생활로 모두 흩어졌다. 이 시기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관계의 상실이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던 그는 이제 철저히 혼자였다. 특히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던 아들 최민수와의 관계는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아들 최민수는 199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연기 재능과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사람들은 최민수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최무령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아들의 삶은 아버지와 달랐다. 최민수는 터프가이이자 상남자 아이콘이었지만 동시에 한 여자만 사랑하는 순정파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는 어쩌면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무의식적 다짐이었을지도 모른다. 여러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원망과 분노, 그러나 그 이면엔 연민과 그리움이 깊게 자리했다. 그는 아버지는 좋은 배우였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한때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연인이었던 최무령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2005년 12월 1일 한 시대를 풍미한 스크린의 황제 최무령은 77세 나이로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다. 그의 죽음은 언론에 짤막히 보도되었지만 대중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장례식은 화려했던 삶과 대조적으로 소수의 지인과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히 치러졌다. 한때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열광했던 팬들은 이제 그의 곁에 없었다. 이는 그가 평생 쫓았던 인기와 명성이 얼마나 덧없는지 보여주는 비극적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최무렴은 누구일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영화사가 낳은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가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 낭만과 세련됨은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큰 위로와 꿈을 선사했다. 그의 섬세한 연기와 독보적 매력은 한국 멜로드라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후배 배우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배우로서 그의 업적은 결코 폄훼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정을 버렸고 그 선택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연예인 사생활 논란이 터질 때마다 회자되며 명성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는 세계의 사랑을 쫓은 비운의 로맨티스트였을까? 아니면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한 이기주의자였을까? 아마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삶을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누구보다 뜨겁게 살다 갔다는 사실이다. 빛과 그림자, 영광과 오욕, 성공과 몰락이라는 인간 삶의 모든 극단적 감정을 온몸으로 겪었다. 이제 스크린의 불은 꺼졌고 환호하던 관객들은 모두 떠났다. 텅 빈 무대 위에 남은 것은 최무령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가 남긴 수많은 흑백 필름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필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의 눈빛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배우와 사랑 앞에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고독한 영혼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완벽한 해피엔딩도 완전한 새드엔딩도 아닌 수많은 질문과 여운을 남긴 채 그렇게 막을 내렸다.